이 시간에 예약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셨네요. 뒷시간에 1시에 몰리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좀 걱정이네요. 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수영공학원 중고등부죠, 저희가. 원장이고요. 혹시 초등부의 기파랑문예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초등부 이 고덕 기파랑문예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뒤에 선생님들이 준비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재원생이신 분 계시나요? 아, 있으시군요. 재원생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다니시면서 그동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실에 연락하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저랑 또 얘기 나눠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이런 개반은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한 달 전에 설명했던 설명이 이해됐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신을 앞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과 이 학생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죠? 걱정들 많이 되시죠? 네. 학교가 혹시 지금 배제고 있나요? 네, 배제고 걱정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올해 서울대 보낸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했더라고요. 역시 또 배제고가. 네. 좋은 학교고, 또 다른 학교 혹시 있습니까? 광고, 성덕고, 한양고, 네, 한양고시고, 또 다른 분도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강동구. 네, 강동구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수업을 이제 안 하고 있지만, 네, 작년까지는 또 수업을 해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겨울에는 이제 또 중등반이 따로 오픈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고 싶은데 수업을 할 여력이 많이 없고, 네, 저보다 젊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봐야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언제든지 상담실 연락 주셔서 말씀 주시면 저랑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배재고 선생님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아니죠? 네. 예. 그냥 여러 학교 같이 듣는 건가요? 네, 지금 배재고 선생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광무 선생님 들어오시고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네. 조금 그 말씀 드리겠네요. 지금 내 아이 학교가 아니라서 앞에 있는 걸 기다리는 게 좀 너무 좀 그렇다라는 입장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출판사가 같은 학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랑 배재고는 교과서가 똑같아요. 그럼 배재고의 학교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강동구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무조건. 우리 학교에 맞는 출판사가 아닌데 내가 듣고 있다? 그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 국어라는 건 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동안 A라는 학교에서는 그동안 출제하는 요소들이 이 정도였는데 올해 시험에서 이렇게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거. 그런 개발적인 모습들을 좀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제고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배재구 강사입니다. 조성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프린트를 한 장 넣어놨는데 이렇게 생긴 게 제가 준비한 프린트입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배제고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을 선택하시고 학원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이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이런 학원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여기에 수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 이제 전임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배제고만 해요. 다른 데서 이제 고3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재종반이나 고3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어머니. 이제 배제고에 대한 일단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지 첫 번째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배제고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 근래 요 근처에서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내는 편이긴 해요. 근데 배제고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또 실제로 나오는 등급 컷은 좀 많이 좀 빡셉니다. 그래서 뭐 하나 틀리면 1등급 컷이 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난이도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애들이 잘하다 보니까 사실 등급 컷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배제고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수능형이고요. 수능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중학교에는 사실 모르는 건 안 나와요. 철저하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을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내는 게 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다루지 않은 이런 외부 지문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외부 지문은 아이들이 그날 새롭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날 처음 본 지문을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측면이 좀 강한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학년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긴 해요. 요번에 시험 보면 요거 낼게 해서 뭐 예를 들어 2022년 3월 거 냅니다. 이렇게 하시고 45문제 중에서 뭐 많이 설명해 주시진 않아요. 너무 이제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가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범위만 정해주고 사실상 수업을 거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도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모의고사까지 같이 출제를 해버리니까 거의 완벽한 수능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암기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되게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 범위가 나오긴 합니다. 교과서 신사고고요. 범위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이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은 수능과 교과서 내신 중에 뭐가 더 어렵냐고 얘기하면 교과서 내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능은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내신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훨씬 더 암기적인 측면이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문제가 이제 한 22문항에서 한 26문항 정도 이렇게 사이가 나오거든요. 매년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는 교과서 범위를 출제하시긴 합니다. 이 교과서 범위 중에 전부 다 이제 문법이 들어가요. 한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는 전부 다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외울 것도 많고 문법은 사실 뭐 암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날 새롭게 분석을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범위 요놈들이 이 친구들이 모의고사 범위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이게 친절하게 해주시진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출제하냐면 모의고사에 이제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지문에서는 그대로 갖다 쓰십니다. 하지만 보기라든지 아니면 보기에 딸려있는 선택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새롭게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대비가 그리 또 어렵진 않은 게 어쨌든 지문의 내용은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 분석을 열심히 하고 간다면 문제를 새로 만났어도 풀기가 또 그리 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친절하게 잘 대비를 해준다면 좀 이제 대비가 잘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범위랑 부교재 모의고사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되고 마지막 여기에 핵심이 서술형이에요. 이따가 이건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서술형이 왜 어렵냐? 보통 2문항 정도를 내시고 배점은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가 서술형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하나 틀리면 1등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서술형을 정말 잘 처리를 해야 되는 학교인데 서술형이 정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써야 될 게 너무 많거나 반대로 문제를 너무 불친절하게 주세요. 그냥 써라. 그러면 애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뭘 적어야 될지 모르고 횡설수설하다가 감점을 많이 당하거나 심지어 감점이 없이 그냥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1등급 100점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자, 한 장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일단 이제 배제고 문제가 저희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중간고사고요. 요 헌법재판소 문제입니다. 요게 작년 3월 모의고사 해당하는 문제고요. 지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완벽히 동일한데 여기 있는 보기라든지 선택지 구성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풀는 어떤 그런 방식의 문제처럼 좀 보였을 텐데 딱 보시기에 이제 좀 읽을 게 좀 많죠. 그리고 정보가 좀 많아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꼼꼼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근거를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객관식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이 좀 배제고는 단기간에 뭘 해가지고 잘 처리가 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연습을 꾸준히 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내신 점수까지도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대비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걸 만나도 읽을 수 있는 전략과 그리고 낯선 보기를 만나더라도 풀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잘 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법칙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하고 교과서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이제 주제적으로 작가적으로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충분히 보는 연습이 좋긴 해요. 외부 지문을 맞췄다 못 맞췄다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이고요. 배제고가 뭐 외부 지문을 그리 막 호락호락한 걸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운이고요. 애들이 어쨌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객관식을 대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서술형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서술형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키워드를 채점을 하십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달아주시는 게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아도 내용상 맞으면 맞았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그냥 문제에 써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횡설수설 적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필요한 키워드를 딱딱 적어야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채점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조건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배제고 서술형 문제를 갖다 봤어요. 요거 한번 마지막 장인데요. 요거 한번 봐주시면 지금 이제 문제가 서술형 1번입니다. 끝말잇기를 발음할 때 음운 변동 과정과 결과를 답안 작성 요령에 맞게 정리하는데 부분 점수가 없죠.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마지막에 요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써놓은 정답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요 과정이 제가 써놓은 정답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6가지의 과정을 다 적어야 6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과정 중에 하나를 틀리거나 아니면 뭐 순서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냥 6점이 아예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조건을 까다롭게 맞추는 게 서술형을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로 1등급이 갈리거나 100점이 갈리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도를 하신 것 같아요. 서술형이 좀 많이 좀 치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그냥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런 이제 과정을 점검하는 거, 조건 맞추는 연습, 그리고 필요한 개념들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키워드를 적을 수 있게끔 연습하는 거. 저는 수업할 때 애들이 이제 개념 수업을 하는데 개념 수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중간고사가 의문이라는 걸 다루거든요. 애들이 의문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웅얼거려요. 아는 것 같지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의문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외우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워야 될 게 이 개념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쓰라고 나오니 키워드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문을 만약에 쓰라고 하면 2개를 적어야 된다. 첫 번째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2가지 키워드를 정해서 이걸 딱딱 기억하고 있으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풀어내기 좀 좋거든요. 문장을 기억하는 것보다 단어를 확실하게 놓고 문장을 만드는 게 서술형에서는 훨씬 더 감점 없이 정확한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제고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필요해요.
서술형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배제고를 좀 담당하는 저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제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학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어머님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의지가 정말 강한 친구들은 교과서 한 권 사서 본인들이 잘 해요. 근데 하지만 의지가 약한 친구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학원을 다녀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이 하는 일은 일단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될 걸 주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와 숙제를 주고, 두 번째로는 숙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걸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할 것은 시중에 교재를 사서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학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방법과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방법이라 하면요, 아이들이 이걸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저는 이제 일주일치 이제 숙제를 내거든요. 이게 일주일치 저희 학원의 교재입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보통 이제 숙제로 일주일에 해오고요. 보통 3시간 수업을 이걸 설명하세요. 저는 이걸 안 다룹니다. 수업 시간에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숙제를 열심히 해오면 해올수록 그 학생은 이 책이 의미가 없어져요. 일주일 숙제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한 친구들일수록 질문이 적겠죠. 선택지 하나, 개념 하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오늘 개념 하나가 어려워서 나한테 그걸 질문하고 싶은데 그걸 3시간 동안 제가 수업을 해버리면 이 친구는 3시간의 의미가 없겠죠. 저는 매번 새로운 텍스트와 새로운 지문으로 애들한테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방법을 자꾸 알려줘요. 방법을 알려주고 애들이 그래야 또 독해력도 커지거든요. 매번 새로운 걸 방법을 알려주고 숙제는 다른 걸 내는 거죠. 숙제를 소화해 오면 그걸 저는 클리닉 시간, 앞 시간에 수업 1시간에 점검을 할 겁니다. 다른 분들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분들은 수업을 3시간 하시고 주중에 클리닉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배제고반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앞에 1시간 반은 3월 모의고사 때문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고요. 이게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운영이 되고 내신 때 돌아가면 1시간 클리닉으로 바뀝니다. 이 1시간 클리닉 때 뭘 할 거냐면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숙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할 게 많겠고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열심히 소화할수록 질문이 적거든요. 걔는 일주일 숙제에 대한 질문 한두 개로 사실은 이걸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수업 시간 3시간을 다 활용해서 이걸 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수업은 숙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저한테 질문을 이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이 시간에는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한 난이도 높은 것들에 대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른 이제 반이랑 달리 저는 배제고에 이제 그 클리닉을 수업 1시간 전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테스트, 암기 테스트. 네, 내용 정리, 암기 테스트 자료를 주고 하나는 이제 1대1 클리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정말 이렇게 숙제를 잘한 친구들은 질문이 적겠죠? 그럼 걔는 질문을 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시험 문제 주고 암기 한번 복습. 그리고 또 나머지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거리가 많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 아니면 테스트를 다 소화하지 못했어 그럼 숙제로 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클리닉 1시간을 운영하고 3시간은 내신이면 내신 개념을 나간다는 거 아니면 수능이면 수능 형태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방법을 알려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연습해보고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점검하는 거. 이 과정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나중에 이제 어떤 수업을 학생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하게 지문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지문을 설명해주면 애들 입장에서는 끄덕끄덕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글씨 연습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정해준 사고를 따라 내가 사고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서 글씨 연습하고 있어요. 숙제를 분량으로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학원을 잘 활용할 때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이제 본인들 힘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선생님이 사실은 불친절하면 할수록 애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할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원을 선택하고 아이들도 그런 식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쌤도 이제 이어서 좋은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PL 빔을 좀 사용해서 혹시 명일여고 어머님 계신가요? 명일여고 학생. 저는 명일여고 성덕고 담당하고 있는 이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학교 자제분들 어머님들 좀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일단 명일여고뿐만 아니라 저희 채용원 국어학원에 대한 어떤 시스템 그런 특색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일여고 성덕고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제 정보를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채용원 국어학원에서 고등부 전임 강사를 하고 있고 대치동에서도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세영문의 대창 같은 경우는 좀 학원에 대해 잘 아시는 어머님들은 좀 이름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좀 큰 학원들인데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성덕고 어머님 지금 오시지 않았으니까 명일여고 좀 위주로 설명하면서 채용원 국어학원의 어떤 관리 이런 특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치동에서는 이제 숙명여고를 수업을 하거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교과서를 천재교육을 씁니다. 근데 이게 명일여고도 동일하게 교과서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 숙명여고랑 명일여고가 시험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당연히 이게 강남권이니까 문제가 더 어렵겠지만 시험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해요. 객관식 정답형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유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 숙명여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100점 맞을 수 있게 목표를 하고 있고 이 수업을 그대로 명일여고에게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빡센 수업, 대치동에서 특색 있는 수업을 그대로 갖고 와서 명일여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는 전문학원이니까 채용 국어학원만의 전문적인 클리닉, 관리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명일여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 제 수업 들으면 여기 학원에서 수업 들으면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키울 것인가 관객으로 키울 것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제 국어 전문학원 아닌 이런 단과학원들은요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클리닉 들어가면 이제 강사가 클리닉을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라 조교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클리닉을 아예 안 하죠. 질문만 받거나. 그런 학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은 단지 참관인의 신분, 그런 관객의 신분으로 자라나요. 근데 저희 채용원 국어 전문 학원은 전문 학원이잖아요. 클리닉도 직접 강사가 직접적으로 과외식 밀착 관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수업 들으면 주인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분석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명일여고는 자 오늘 성덕고 어머님은 D타임에 오시고 여기는 없으시니까 명일여고는 주관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답형을 출제를 합니다. 서술형 문제 출제를 안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학교는 서술형 문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단답형이라고 하죠.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써 넣어라. 서술의 형식이라기보다는 단답의 형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꾸준히 출제를 하고 있어서 서술형보다 이런 단답형을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중학교랑 시험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렇죠?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 중학교 시험은 단순히 외워서 풀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루 전날 달달달달 외우면 90점 이상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추가가 되냐면 수능형 문제. 우리 고등학생 궁극적인 목표가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수능형 문제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를 합니다. 그럼 수능형 문제가 뭐냐? 수능은요 절대로 암기된 지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묻지 않아요. 물론 문법 이런 정도에서는 묻겠죠. 절대로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고력, 추론 능력으로 처음 보는 작품들을 해석해낼 수 있냐? 요 능력을 요구를 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능력들보다는 암기 능력을 많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들어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명예여고는 내신형 문제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는 좀 적게 출제를 하고요. 근데 뭐 한영고, 배제고 이런 데, 상일여고 이런 데는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긴 하죠. 명예여고를 설명을 드리면 내신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한다.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게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거든요. 후렴구를 사용하여서 뭐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설명해줘요. 학교에서 후렴구의 기능은 이런 거야 다 설명해줘요. 수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선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의 기능은 이런 거야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신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 좀 흐릿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전형적인 추론형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보기를 제시를 하죠. 이 보기는 학교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딱 처음으로 마주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보기는 당연히 지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럼 아이들이 이 보기랑 지문을 연결해서 올바른 답변을 추론해내야 돼요. 그 연결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기와 지문과의 연결. 이런 문제도 물론 명의여고 출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형 문제를 더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릴 건 물론 명의여고 시험 분석이지만 거의 강동구의 대부분의 학교 변별력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 내신형 문제 당연히 출제를 하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춰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명의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높이고 있냐? 당연히 일단 첫 번째, 내신형 문제도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내신형 문제도 어떻게 어렵게 낼 수 있냐? 실수를 유발하는 거죠. 이런 실수 유발 문제로 내신형 문제에서 변별력을 내고 있다.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요, 고전시였거든요. 고전시의 그 어려운 어휘들, 현대어로 뜻풀이, 근데 그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이거 딱 보면요, 여기 나조희라고 써있어요. 나조희. 그 다음 현대어로 낮에라고 해요. 나조. 이거를 현대어로 낮에라고 해석을 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빈틈 있는 학습을 한 친구들은 낮인 것 같네, 맞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뜻이 전형이거든요. 전형.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외우지 않으면 틀리게끔 만드는 그런 실수 유발 문제를 다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런 문제를 당연히 출제를 하고 있죠. 이런 걸로 변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에 가와 나는 모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상을 전개한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와 나 둘 다 이별에 대한 걸 노래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가정한 건 가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충 공부하면 이렇게 함정을 파는 속된 말로 더러운 문제들을 낚인다는 거죠. 꼼꼼하게 좀 학습을 해주고, 당연히 내신형 문제니까 암기를 좀 꼼꼼하게 해주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 좀 많이 틀리겠죠. 자, 두 번째는 외부 지문을 갖고 옵니다. 이건 명의여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외부 지문 다 출제를 하죠. 외부 지문이라는 게 뭐냐? 학교에서 안 알려준 지문이에요. 이것도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거든요.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작품을 마주를 해요. 그렇죠? 학교에서 안 알려준 낯선 작품들을 문제에 출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능동적 사고력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들을 능동적 추론 능력으로 풀이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절대 못 풉니다. 절대 못 푼다.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 자, 세 번째는요. 문법 문제에서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명일요만의 특징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법 문제로 변별력을 높이고 있죠. 그럼 문법 문제가 왜 어렵냐? 뭐 선어말 어미,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 이런 식으로 생소한 용어들을 되게 방대하게 외우게 해요. 양이 엄청 많거든요. 방대한 양으로 외우게 한다. 그 다음 문제에 적용해야 될 그런 유형들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가장 이 문법에서 힘들어할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문법 문제로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객관식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주관식에서도 감점을 되게 많이 당해요. 그럼 아이들이 보통 주관식에서 왜 감점을 많이 당하냐? 까다로워요. 뭐가?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것뿐이에요. 이거와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라. 근데 조건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오답 처리하고, 요거는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요거는 뭐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요거는 뭐 태도를 밝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막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이 조건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틀려버린다. 조건에 따라 답변을 잘 쓸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명일형은 단답형 된다 했잖아요. 단답형. 단답형 쉬울까? 그것도 아니에요. 단답형 문제인데 명일여고 쌤들은 좀 치사하게 조건을 엄청 작게 써놔요. 엄청. 애들이 제대로 안 읽으면은 이거 놓쳐버리게 조건을 엄청 작게 써놓거든요. 단답형도 이 조건 지키지 않으면 틀리게끔. 뭐 첫째는 이렇게 기술해야 되고 둘째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게 답변을 쓸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보기를 출제하는 이런 수능형 문제도 올바르게 대비를 해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변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할까?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수업 때 요 교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채용국어학원 연구팀이 있어요. 연구소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거의 회사처럼. 전문 연구진들이 만든 교재거든요. 퀄리티는 전국 기출문제, 그 다음 작품 정리들 총 망라해서 여기 다 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부교재를 나눠주는데, 일단 크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채용국어학원은요 수업과 밀착관리, 클리닉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정도 학원을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회는 수업, 그 다음은 클리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서 수업을 좀 지양하거든요. 판서 수업을 깊이 해요. 이게 국어만큼은 좀 저는 그러고 싶은데 이건 제 취향이니까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집에 가면은 남아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픈 손목밖에 없거든요. 좀 아이들에게 추론을 유도하고 이해를 유도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쌤들만의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빔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수업 다 이런 식으로 PPT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부교재를 나눠줍니다. 부교재.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부교재를 나눠주는데, 지금 좀 이게 안타깝게도 흐려요. 그래서 제 자료집에 다 있는데 모든 작품들의 설명에 빈칸을 뚫어놓습니다. 빈칸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올바르게 추론을 유도하는, 아이들이 이 빈칸에 답변을 하려면 전후 맥락을 보고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이런 부교재를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개인 노트라는 걸 또 나눠줘요. 이 개인 노트는 뭐냐면 그냥 오로지 작품만 있는 거예요. 작품만.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로 이 작품 밑에 설명을 다 써야 합니다. 설명을 자기가 직접. 이번엔 자기가 교재를 만드는 거죠. 이걸 숙제로 시켜요. 그래서 수업 때는 빈칸을 채워보면서 PPT로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추론을 유도하는, 사고를 유도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숙제로 스스로 교재를 다시 만들어 봄으로써 자기 걸로 숙지를 하도록,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들을 수업 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외부 지문, 아까 변별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외부 지문은 어떻게 대비를 하냐?
보통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나올 거야 예측에 의존을 하는 쌤들이 있고, 저는 그런 예측에 의존을 하는 걸 일단 좀 피합니다. 제가 예측한 게 다 들어맞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쟁일을 하러 가겠죠, 그렇죠? 이게 뭔 말이냐면 예측한 게 안 나올 수 있다. 물론 마지막에 예측을 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적중률이 높긴 해요. 실제로 이거 작년 성덕고 외부 지문인데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 지문 딱 하나만 제가 뭔가 삘이 딱 붙인 거죠.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수업하자. 근데 이게 진짜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중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자 요게 나올 거라고 예측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 어떤 지문이 나와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신장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강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저희 교재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 주교재 안에는 외부 지문 문제도 엄청 많이 실려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숙제로 해와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그 외부 지문은 설명을 안 했어요. 쌤들 설명을 안 해요.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그 지문에 대한 답변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숙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숙제를 올바르게 해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처음 보는 작품들을 능동적으로 사고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사고력들 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숙제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최후로 예측을 하는 그런 수업을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클리닉이죠. 클리닉. 저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좀 꼼꼼하게, 저는 수업과 마찬가지로 클리닉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학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수업들은 자, 클리닉까지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풀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숙제로 시키죠.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지, 출판사 자료, 학교 기출, 전국 기출, 강남권 기출 이거 다 여기 실려 있어요. 여기에 숙제로 풀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클리닉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채용원 구간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합니다. 다시 풀게.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걸 나눠주냐면 틀린 문제 기록란이라는 걸 나눠줘요. 틀린 문제 기록란. 지금 여기 PPT 여기 있구나. 틀린 문제 기록란이라는 거에 학생들이 뭐를 써줘야 되냐면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 번호를 써줘야 돼요. 번호를. 나는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저한테 사진으로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 사진을 개별적으로 다 수합해서 아 얘가 이거 틀렸구나, 이거 틀렸구나. 틀린 문제들만 뽑아서 클리닉 때 다시 배부를 합니다. 다시 풀게 하는 거죠. 자, 요거의 의도가 뭐냐? 학생들은 한 번 틀렸던 문제를 나중에 100% 또 틀립니다. 다 이거는 장담합니다. 틀렸던 문제를 절대 틀리도록 하지 말자. 요 의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님도 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끔 틀린 문제만 클리닉 때 다시 배부를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고난도 문제 선지 분석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좀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근데 저는 과외를 하는 과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정해낸 게 제 눈앞에서 다시 풀게 하자. 자, 클리닉에 오면요 아이들이 숙제 내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풀게끔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제가 다 뽑아와요. 숙제 내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10문제 정도를 뽑아온 다음에 제 눈앞에서 다시 풀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답만 딱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를 쓰게 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지 하나하나 근거를 쓰게 한다. 그 다음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점검을 해줍니다. 너는 여기에 대한 사고가 부족해. 너는 이런 생각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정말 과외처럼 돌아다니면서 다 지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도 문제 선지 분석을 클리닉 때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강조사항이라는 걸 매주 수업 때 배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많이 질문했던 것들,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것들만 수합해서 매주 수업 시작할 때 모든 아이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 어려워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들은 다 제 자료집에 있으니까 자,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있냐? 아,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런 걸 틀렸구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런 고민거리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고민거리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숙제를 완전히 복습할 수 있게, 소화할 수 있게끔 클리닉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떡하죠? 안 해오면 각자 쌤들의 방식으로 관리를 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될 때까지 카톡으로 압박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7시에 숙제 언제 보내지? 보통 애들이 답변을 안 해요. 그렇죠? 안 해요. 요즘 막 무시하잖아요. 저는 계속 그 학생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도전하네. 9시에 대답이 없어. 10시에 답변할 때까지 저는 좀 압박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답변하게끔 괴롭히고 있고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새벽 3시 반이죠. 새벽에도 또 숙제를 하게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학생이 오면 숙제를 안 하고 할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체험 구간에 오면 숙제를 안 하고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끔 압박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얘가 공부가 잘 되어 있나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로서 점검을 하는데 저는 개념 테스트라는 거를 보게 합니다. 자, 이 개념 테스트는 클리닉 때 봐요. 클리닉 때 오자마자 개념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 요 2개를 하는 거예요. 자, 개념 테스트 이거 좀 흐려서 아시는데 단답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너무 흐리네. 문법 같은 경우는 빈칸을 빵빵 뚫어놓으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면 써낼 수 없게끔 그렇게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요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철수야, 영희야 고생했어. 다음엔 이런 거 잘하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새로운 시험지를 다시 줍니다. 될 때까지 시켜, 될 때까지. 제 원칙은 이거예요. 될 때까지 시키자. 제 눈앞에서 되는 게 보여야 돼요. 내 눈앞에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여기 학원에서 굉장히 A4 용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좀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부족하다 그럼 새로 인쇄 버튼을 그냥 누르고 또 주고 누르고 주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있게끔 개념 테스트를 보게 하고요. 수업 시작하면 당연히 문제풀이 테스트까지 보면서 실전 감각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외에 대해서 좀 그 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꼼꼼해요. 학생들이 수업 끝나면 문자로 그 학생에 대한 어떤 학습 태도 또는 능력들, 시험 점수들, 숙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문자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피드백 문자들이 전송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으로도 상시 Q&A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닉이 그냥 매일 24시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또 새벽 3시 반이거든요. 제가 단점이 좀 많이 없어요. 보통 저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잡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생활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핸드폰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간에 저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언제든 편하게 질문을 해라. 편하게. 아이들이 실제로 그냥 정말 편하게 새벽 3시 반에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멘탈 관리라고 강사가 단순히 요즘은 지식만 전달해주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고등학생 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느라 멘탈이 엄청 안 좋았어요. 울기도 했고 남학생인데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즘 고등학생도 그래요. 특히 여고는 더 아이들이 멘탈이 많이 좀 무너지기도 해요. 여고는 감정이 좀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또 교육 심리학을 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아할지를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삶의 멘토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쌤들 다 따뜻하신 분들이거든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이 감정적이라는 거 막 화내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아이들의 멘탈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삶의 멘토로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 학생이 진짜 많이 힘들어했던 학생인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한두 개 실수로 자꾸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멘탈이 많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단순히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 그런 조언보다는 달콤한 말로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학생들이 어떤 말을 들어야지 좀 동기부여를 가질까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자,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제 수업 듣기 전에 50점 맞던 학생인데 여기 학원 다니고서는 90점 점수가 오른 학생이에요. 근데 참 웃겼던 게 자기는 100점을 받고 싶었대요. 50점이었던 애가.
근데 100점이 안 나왔어요. 90점이 나왔어요. 되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서럽대 갑자기 서럽대요. 그래서 너는 기본만 잘 쌓으면 더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친구야. 그냥 장담이 이런 식으로 좀 이 학생의 멘탈도 잘 케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조언까지 첨가해주는 그런 적절한 멘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요거 치킨을 줍니다. 너무 힘들어하면 이거는 막 뿌린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면은 어떤 말도 안 통하거든요. 엄청 힘들어하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이 학생은 앞에 엄청 힘들어했었어요. 막 찡찡거리고 저는 딱 그런 학생을 보자마자 느꼈죠. 얘는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하다. 말없이 그냥 치킨 하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아이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게 멘탈 관리까지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과 클리닉 다 꼼꼼하게 따라온 학생들은 아까 저희가 이렇게 변별력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수능력 문제, 실수 유발, 외부 지문, 문법, 까다로운 주관식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직전 보강과 제가 제작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100점을 유도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명일여고 성덕고 담당하는데 꽤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덕고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그 2학년에서는 제가 좀 이름을 날리고 있고 명일여고도 제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자, 명일여고는 꾸준히 100점이 나오고 있고요. 10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이런 카톡을 지금 좀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거 외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 수업 잘 듣고 따라오면은 100점은 당연히 나와요. 못하면 한두 개 틀리는 정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카톡을 좀 가져왔고요. 성덕고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정말 많이 점수가 올라요. 성덕고는 작년 2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성덕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뭐 한영고, 강동고 그런 학교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서 저희 학원에서도 성덕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2명을 데리고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더 들어온다는 학생들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성덕고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많이 올랐다. 저한테 막 이상한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쌤의 가르침 덕분에 뭐 좋았다.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채용은 국어 전문 학원에서 잘한 강사예요. 여기서 체계를 배우고 그 체계에 따라가서 그 체계를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강사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여기 시스템을 제가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적용을 해서 그 다음 또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와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일여고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비단 명일여고 설명회 뿐만 아니라 채용학원의 특색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열심히만 따라오면은 좋은 결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용은 국어 전문학원 김규원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드린 거는 그냥 이제 제 소개에 대한 간단한 팜플렛이니까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되고, 저는 우선 한영고, 강동고, 상일여고 그리고 강일고 각 학교별 내신 경량 설명을 맡게 되었는데, 앞서 이제 선배님께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송민씨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별 특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좀 겹치는 부분은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하고 저만의 또 다른 특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이제 제 자료에 한 장 넘겨 보시면은 아마 가로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PPT용으로 만든 거라 굳이 이제 오늘은 PPT 필요 없이 종이로도 컬러 프린트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를 만들었는데 김규헌 이름 돼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문항 유형과 배점 한번 싹 살펴보고 그리고 각 학교별 내신 경향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나와 있는데 해당하는 학교가 아니시더라도 결국은 이 동네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도 좀 볼 수 있으실 거고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앞선 선생님 거와 합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결국에는 고등학교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도 좀 더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은 문항 유형과 배점 해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좀 유형이나 배점이 나와 있는데 한영고는 객관식 25개, 서술형 5개에서 30문제가 나오고 강동고는 20개, 7개 해서 20개, 7개에서 27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일여고는 24개, 6개에서 30개 나오고 강일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만 28개가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문항수가 대부분 30개 아무리 적다고 해도 27개, 28개 정도로 나오죠. 좀 더 많이 나오는 학교는 35개에서 몇 년 전에 배제고는 40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생각보다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시간 역시나 부족한 과목이 맞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밑에 제가 적어드린 첨언인데 수행평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 30%였으면 지금은 수행평가 비율이 30-40%로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수행평가는 기본 점수라는 것도 있고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빡빡하게 주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수행평가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수가 되는 거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수의 비중이 높아진다면은 변별력이 생기는 건 그만큼 저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되고 거기서 또 중간 기말 두 개로 나뉘니까 그럼 결국 시험 한 번에서 나오는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전체를 합치고 보면 매우 사소한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럼 결국 시험 점수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지금 이제 요즘 바뀌고 있는 추세고 학생들 실제로 등급 컷의 현황을 보면 정말 사소한 점수로 1등급과 3등급까지 나뉘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아는 거는 맞추고 모르는 거는 뭐 맞으면 운이 좋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각 학교별 경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영고는 보시면은 범위 부분이 1학년은 부교재는 딱히 프린트가 없이 교과서에 충실한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2학년 되면은 부교재를 씁니다. 자 그리고 입학시 받은 어비 자료가 올해는 어떤지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아직은 뭐 없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저번 주에는 보통 이제 한영고는 입학할 때 고사성어 그리고 속담 이런 주요 단어들을 모아서 학생들한테 좀 공부해라 외워라 라는 식으로 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영고는 입학하기 전에 주는 경향이 많다 할 뿐이지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고사성어나 속담 요 부분이 우리 친구들 지금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많이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시 받은 어휘 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시는 속담이나 고사성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3년 내도록 학생들을 따라다닌다 보시면 되고 뭐 저희 입장에서야 그게 뭐 어렵지 않은 거지 뭐 일석이조 이런 게 그 어렵지 않은 거지 하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지 않고 지내온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만나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객관식 문항에서는 한영고는 이제 대표적으로 함정이 많습니다. 함정이 많고 매우 확실한 개념을 묻는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꼬아서 얘기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묻는 대신에 함정이나 학생들이 좀 놓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편이고 서술형은 좀 무자비하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심하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좋아졌는데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좀 불친절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한 장 바로 뒤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만나볼까요? 이게 이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한영고의 객관식 문항인데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파는지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시험지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사용된 건 맞아요. 사용된 건 맞는데 뒤에 걸 읽어보면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화자랑 고향 간의 거리가 많이 느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지문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화자랑 고향이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적은 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냥 키워드만 보고 공감각적 심상 나 이거 배운 거다 맞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확실한 개념을 제시는 하지만 뒤에 말과 매치가 안 된다든지 또는 그냥 다 맞는데 1, 2, 3, 4, 5번 문항에서 틀린 말 하나도 없이 다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감각적 심상만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글자 하나를 추가해서 또는 글자 하나를 서정적인데 서사적이라고 바꿔서 그런 식으로 내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고 문항을 똑바로 보면 틀릴 리가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실제로 한영고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풀었다고 생각하고 나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했는데 막상 가채점을 해보면은 맞았다고 생각한 거에서 의외로 틀린 답이 나오고 끝까지 이게 왜 틀렸는지 이해도 안 되고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줘야만 요 부분이 함정이었네라고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영고 객관식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고 실제로 한영고 객관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함정 문제는 다수 존재하겠죠. 그리고 뒷장에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한영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서술형이 좀 무자비하다는 게 이런 식입니다. 그냥 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적어라.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자비하게 내는 대신에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 범위와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은 다 적지 못하겠죠.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을 100% 다 암기를 하는 것도 이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해와 함께 암기가 동반돼야 되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겠죠. 네. 그전에는 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문법까지 합쳐서 그때 거 기억하고 있니? 그럼 내가 지금 내는 이 시험 범위야 합쳐서 한번 말해봐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캐주얼해져서 이 정도 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페이지에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느낌인가 만나볼까요? 자, 범위에 보시면 강동고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거 없이 그냥 외부 지문을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외부 지문을 실제로 시험 범위에 포함하고 실제로 프린트를 나눠주시고 수업도 해주십니다. 길진 않지만 수업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가 다 외부 지문으로 새로운 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식으로 나오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범위 부분에서 서경별곡, 관동별곡 등 이제 고전 작품들이 꼭 집어넣어서 나와요.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관동별곡을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시험 범위에 전문으로 포함하고 1학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이제 고전 작품들을 집어넣어서 적어도 외부 지문으로 만나게라도 해서 학생들한테 그냥 요즘 스타일로 이해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스타일대로 전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수행평가로 그거 그냥 다 해석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고리타분하고 옛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강동구가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원론 그리고 좀 확실한 고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적인 부분을 묻고 선지 외에 선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을 수업으로 내는 거는 본문에만 수록하고 처음 보는 걸 보기나 아니면 본문에 집어넣지는 않는데 선지에
무자비하게 지문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매우 쉬운데 뒷장의 실제 문제를 보고 확인해 볼까요? 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전문을 다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절은 이런 뜻이야, 어떤 구절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고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한 장 뒤로 넘어가셔서 8페이지에 대표적인 강동구의 문제인데 강동구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문제고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강동구는 좀 그게 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8페이지에 두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8번 문제, 9번 문제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번에 그냥 시를 때려박았고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신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고 심지어 요거 두 개 말고 여기 제가 이제 편집상 두 개만 집어넣었는데 같은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이 두 문제를 포함해서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 선지를 통해서 만나게 된 시의 개수는 20개나 되는 거죠. 20개나 되는 걸 보고 이걸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지금 이것만 봐도 여기 그냥 별표가 쳐져 있죠. 8번하고 9번 문제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어서 강동구는 결론적으로 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8번 문제와 9번 문제는 시를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 클리닉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9번 문제 요거는 9페이지 요거는 강동구의 서술형 문제인데 제가 봤던 이 지역에 있는 서답형 문제들 중에서 강동구가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그냥 저희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많이 풀었던 것처럼 주관식 단답형 형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칸 채우면은 점수 획득, 이 칸을 못 채우면 점수를 못 얻는 식으로 서술이라기보다는 조금 단답 형식의 문제가 많아서 학생들이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면 적어도 서술형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서 상일 여고도 간단하게 한번 만나봐요. 상일 여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 지역에서 내신 따기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 중에 하나지요.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나오길래 그런가 보면은 범위에서 일단 연계 지문을 프린트로도 나눠주고 강동구처럼 범위에 추가하는데 그 나눠주는 프린트가 요즘 유행하는 작품들이 아니라 요즘 경향에 맞춘 게 아니라 까놓고 말해서 저희 어릴 때 또는 제가 어릴 때 그때 나왔던 과거에 유행했던 작품들 위주로 많이 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좀 교과서 진도를 적게 나간다 싶으면은 그만큼의 많은 양의 시험 범위를 프린트로 추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 이제 배제고 설명하실 때도 들으셨겠지만 복수 정답,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가 맞게 이런 거나 아니면은 1, 2, 3, 4, 5번 중에 몇 개가 맞게 이런 식으로 복수 정답 문제가 나와서 학생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답을 찾기 하기 힘든 그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애초에 그렇게 확신을 갖기 힘들고 범위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게 돼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시간 부족 현상을 내신에서도 겪게 만드는 그런 느낌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암기나 아까 한영고에서 얘기 들었던 암기나 아니면은 강동구처럼 단답 형식이 아니라 정말 서술해야 되는 형식이 나오는데 이런 형식의 문제들은 뒷장에 한번 보시면 11번 문제를 보시면 가나다라의 표현상 특징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가나다라 4개나 되죠. 지문이 4개나 되는 데서 공통점을 묻고 있고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 또는 그냥 자습서에서 나와 있는 가나의 공통점, 가다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조합도 가나, 가라, 나다, 나라, 다라 이런 걸 섞기도 하고 심지어 이 4개의 지문 중에 하나는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내기 때문에 미리 암기를 통해서 이걸 외워놓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해서는 알아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응용해서 찾아야 되는 형식의 문제지요. 거기다가 심지어 답이 2개나 되고 배점은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괴롭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다 보시면 되고, 또 뒷장으로 가보시면 12페이지에서 정말 서술을 요구하는 조건도 이제 확실하게 주고 보기, 예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선배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수능형 문제의 서술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를 직접 읽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적어라라고 예시를 보내준 다음에 조건을 던져주고 학생한테 직접 문항을 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이걸 서술하지 못하면은, 또는 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희 아이들이 글짓기가 뭐 언제나 힘들지요. 그 말을 만드는 게 좀 힘들다면은 어떻게 부분 점수에서 많이 깎일 수밖에 없는 형식이 유형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뒷장에 있는 강일고 경량인데 강일고 부분은 좀 프린트가 깨져가지고 어머니께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학원에서 프린트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이제 프린트가 잠깐 오류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지문을 선생님들이 미리 주지 않고 그냥 출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일고가 아니더라도 어느 학교라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외부 지문이 갑작스럽게 학생들한테 출제가 되고 그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해석을 요구한다면, 추론을 요구한다면 학생들이 결국은 외부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뭐 14페이지나 15페이지에 깨져 있는 말들이 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16페이지로 가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학교별로 경향을 봤는데 사실은 특정 학교는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된다 라는 느낌으로는 전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학교든 그리고 올해 어떤 선생님이 배정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좀 더 염두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보면, 우선 처음에는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선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실 거고, 말씀대로 개념학습 수업 시간에 우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정말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진지하고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만들다든지 그런 시간들보다는 제가 3시간 내내 계속 떠들면서 한 글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더 확실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좀 한 줄 한 줄 작품 이해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의 숙제입니다. 학생들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범위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공부하지요, 개념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 분야가 그렇듯이 개념이 있다면은 이걸 실제로 실현하는 실기가 있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걸 이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온전하게 출력해서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찾는 게 결국은 중요한데, 일단 어떤 식으로 너희가 배웠던 개념이 이런 식으로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온단다라는 것을 총 3단계에 걸쳐서 숙제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자습서. 자습서에는 정말 단순하게 개념의 문제화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은 평가 문제집. 조금 자습서에서 만난 문제들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구성이 되어 있는 평가 문제집도 풀어볼 거고, 그리고 저희 교재팀이 저쪽에 있는 교재팀이 중앙에 있는 교재팀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구풀 교재에는 선배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출판사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 시험 범위를 했던 그리고 이 시험 교과서를 썼던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점에서 모두 근처 학교들에서 취합한 그 문제들이 나누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문제 또는 늘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보는 그리고 플러스 수능형 문제들도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만나보는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숙제를 해오면은 한 장 한 장 다 검사를 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고 만나보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또 클리닉일 것 같은데 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방향성은 다른데 저는 클리닉에서 결국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학업 습관을 교정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지요. 그 문제는 똑같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한 문항 한 문항 똑바로 알았는가 몰랐는가 한 지문 한 선지 똑바로 확실하게 인지했는가 못했는가를 클리닉에서 이제 학생들이 푼 걸 보면서 그 과정을 제가 보고 점검을 하고 체크합니다. 실제로 클리닉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정답률이 높고 숙제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막상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을 제가 요구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우연히 맞췄거나 운 좋게 맞췄거나 아니면은 그냥 구성이 좋아서 맞춘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더 깊게 고등학교 개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이 친구가 기본이 탄탄한가 하고 알았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은 놓친 부분도 또 더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매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저도 새롭게 발견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1대1로 앉아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파악하고 피드백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학업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수학이나 과학같이 문제 푸는 계산을 푸는 문제들은 확실하게 방법을 알고 있지요. 암산하면 안 되고 하나씩 적으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근데 실제로 이런 국어나 사회, 역사 이런 암기 과목 판단 문제들에 대해서는 푸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건 이제 저희 국풀 학습법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학습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까지 잡아주고 플러스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제 주변 사람한테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공부 노하우들 특히나 문제풀이 노하우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가 5개 있고 그걸 어떻게 답을 찾는가 또는 서술형에서 그냥 생으로 이거 다 적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적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따로 공략법을 말해줍니다. 클리닉 때 보면 공략법을 알고 있는 학생이 있고 모르고 있는 학생이 있고 또는 이 문제는 공략법을 알고 있어도 저 문제는 공략법을 모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때로 피드백하면서 공략법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클리닉을 하면 학생들이 제가 안 와도 된다고 해도 해달라고 할 정도로 클리닉은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실제로 수업보다 더 배우는 게 많다고 느끼니까 네, 매주 그렇게 클리닉이 확실하게 피드백되면서 진행된다는 점 보시면 되고 끝으로 빈칸 테스트는 앞서 선생님들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 부족한 게 있나 없나 일주일 동안 수업도 듣고 숙제도 했고 클리닉도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또 숙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빈칸 테스트를 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게 있나 없나 본인이 직접 확인도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복습을 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뿌듯하게 알고 지낼 수 있도록 빈칸 테스트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여기 직보 얘기는 없는데 직보는 마지막 날 시험 치기 전날 이제
확실하게 다 알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따로 특별 제작하는 5단계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새롭게 이거 말고 새롭게 제작해서 학생 개개별로 나눠줘서 와서도 수업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더 추가적으로 자기 전까지 문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다 이제 구성을 해두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7페이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좀 이제 그래픽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복습 영상 제공 제가 이제 보통은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수업은 다 녹화를 합니다. 모든 수업은 다 녹화를 해서 올려서 학생들이 이제 뭐 열심히 집중해서 듣기는 하지만 놓칠 때도 있죠. 놓칠 때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돼서 더 듣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이제 복습 영상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집어넣은 이 사진은 지난주 수업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5일 전에 했던 수업 영상을 한번 캡처해서 집어넣어봤고 언제든지 이제 수업을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석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업표를 제공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정보를 똑같이 제공하는데 아래쪽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준비물은 뭔지 오늘은 뭐 배웠는지 시험 범위는 뭔지 기간은 확정이 됐는지 숙제는 뭔지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정리를 해서 매주 보내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얼만큼 배웠고 어디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위쪽은 제가 클리닉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캡처본은 제가 이름만 삭제했는데 지난주에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지난주에 사흘간 지금 정규 수업 중간에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캡처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가고 있고 저는 분 단위로 다 기록하거든요. 학생들이 몇 분에 와서 몇 분에 가는지. 그래서 오히려 빨리 가는 게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인데 왜냐면은 대충 하면 제가 보내주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대충 하면은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빠꾸를 시킵니다. 이제 학생들이 여기 있는 시간을 보면 등원 시간, 하원 시간을 보면 대충 우리 아이가 가서 한 2시간 공부했나? 30분 공부했나? 1시간 반 공부했나를 알 수 있고 안전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학생들이 언제 왔고 언제 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귀찮아서 안 오거나 깜빡해서 안 오면은 바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께 문자가 갑니다. 아이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혹시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가니까 학생들이 클리닉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학생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으시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저는 요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늘 제공하거든요. 링크 주소를 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갔나?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시험 기간에 바빠 죽겠는데 다른 학원도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클리닉 같은 거 가면 선생님하고 1대1 대화를 한다는데 학생 수가 많으면 대기도 있을 수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이 몇 명 대기 중이고 지금 몇 명 와 있는지도 요거 보면 알 수 있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거 보면서 중간에 학원 갔다 와야지 지금 대기 많으니까 쌤한테 말해서 시간 다른 시간 널널한 시간으로 바꿔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체계적인 문자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리고 따로 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하고 늘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시간대 구애받지 않게 뭐 24시간 일단 제가 잠을 상당히 늦게 자기 때문에 요 학원 쌤을 하면 늦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자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벽에 문자든 아침에 문자든 언제든지 간에 편하게 그냥 궁금한 거 던져놓으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학생들한테 피드백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풀어드리고 학부모님께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저희 학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